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독일의 강철 자부심이 폴란드의 평원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데는 말입니다. 그들을 멈춰 세운 것은 더 강한 화력도, 더 두꺼운 장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분단과 수천 년의 저항을 온몸으로 견뎌낸 한 민족의 처절한 혼이었습니다. 그 혼을 강철에 새겨 넣은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독일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위르겐 폰 헤슬러, 유럽방산전략위원회의 수석 고문이자 독일 라인메탈사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언제나 독일 기술의 심장, 유럽방산의 설계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2차 대전의 전설, 티거 전차를 만들었던 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일 공학의 위대한 정신을 강철에 새겨 넣는 일을 제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겨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완벽함. 그것이 바로 우리 독일의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든 혈통이자 철학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완벽했던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동에서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소식을 분석하던 제 귀에 자꾸만 낯선 이름 하나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보완한 것이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다는 둥, 보이지 않는 전자전의 승리 뒤에 한국의 지휘통제 시스템이 있었다는 둥,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정보 보고서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이 거대한 전쟁의 패러다임을 논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저 우연이거나 미국의 기술을 등에 업은 허상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쾌한 이름은 제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폴란드 문제에서도 어김없이 제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하고도 비현실적인 재앙의 중심에 바로 그 이름 한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지하 벙커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는데 거대한 전술 스크린 위에는 불과 몇 달 전 폴란드의 미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십 대의 K2 흑표 전차들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번진 것처럼 일제히 오프라인이라는 붉은 사망 선고를 띄우고 있었어요. 유럽 최강의 기갑군단을 꿈꾸던 폴란드의 야심이 단 한순간에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거의 실신 직전의 얼굴로 전화기에 대고 의미 없는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당장 한국에 연락하라고. 이게 대체 무슨 배신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기계적인 응답 외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든 채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감히 기술의 근본도 없는 동방의 나라를 믿은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한 구석에서는 그 냉소와는 다른 종류의 아주 본능적인 공포와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경악스러운 것은 폴란드의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의 성명을 내지도 위약금을 요구하지도 심지어 단 한 줄의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섬뜩하도록 차갑고 정교한 대응이 제가 평생을 바쳐온 독일의 기술 철학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무섭고도 강력한 언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폴란드 장관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팔을 붙잡고 대체 한국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발 설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불과 몇 달 전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탐욕과 오만 속에서 잉태되었던 그날의 기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 우리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독일 라인메탈사의 회의실은 유럽 대륙의 주인이라는 선민의식과 기술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폴란드가 우리의 최신의 전차 레오파르트를 선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한국의 K2 흑표라는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분노와 모욕감으로 얼어붙었어요. 저는 임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저들의 조급함과 우리의 원칙이 빚어낸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어요. 한국의 K2는 70년 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서구의 기술을 흉내내면서 가성비와 빠른 납기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한 철학이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쌓아온 기술의 혈통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 증명된 독일의 위대한 정신을 감히 그들이 따라올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제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그들의 경솔한 선택을 피눈물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며칠 뒤 제게 폴란드 국방부의 친독일파 핵심 관료인 마렉으로부터 은밀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어요. 폴란드에 인도된 K2 전차를 분해하여 그 내부의 핵심 설계와 기술 데이터를 우리 독일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의 레오파르트 시스템과 결합하여 진정한 유럽 표준의 차세대 전차를 함께 만들자는 아주 교활하고도 매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파트너 국가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 행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오만함에 상처를 입힌 경쟁자의 심장을 합법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보고 그 위에 독일 기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위험한 유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방의 기술자들이 만든 장난감의 수준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한계를 비웃어주겠다는 도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선택이 제 평생의 자부심과 독일 공학의 신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에 위치한 기밀 정비창의 공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으며 높고 텅 빈 경납고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강철의 몸체를 드러낸 K2 흑표 전차가 마치 해부를 기다리는 거대한 짐승처럼 섬뜩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와 저의 정예 기술팀은 드디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기술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는 흥분과 경쟁자의 심장을 훔쳐본다는 미묘한 죄책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K2의 장갑을 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우리의 자신감과 뻔뻔함은 순식간에 말문이 막히는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어설픈 모방이나 조잡한 마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K2의 내부는 우리가 만든 그 어떤 전차보다 훨씬 더 실전적이고 단순하며 무섭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마치 블록처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모듈식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극한의 전장에서 단 한 명의 정비병이라도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배치가 끔찍할 정도로 직관적이었어요. 우리의 레오파르트가 수많은 부품들을 복잡하고 정밀하게 엮어놓은 최고의 기술자들이 몇 날 며칠을 매달려야만 수리가 가능한 마이스터의 예술작품에 가깝다면 K2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해버린 냉혹한 전사의 도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K2의 동력장치, 즉 파워팩이 불과 1시간 만에 통째로 교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레오파르트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의 정비 용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수천 년간 얼어붙은 대륙에서 굶주리며 살아남은 고대의 맹수와도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이 단순한 경쟁 제품을 넘어서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원초적인 생존의 투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 한스는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저는 날카로운 손짓으로 그의 말을 끊어버리고 기술팀 전체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감상적인 평가는 배제하고 오직 이 기계의 약점, 구조적 비효율성, 그리고 우리 독일의 기술 철학과 대비되는 모든 지점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데이터로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저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유럽의 우월성이라는 저의 믿음이 이름 모를 동방의 강철 덩어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K2의 심장을 향해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엔진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을 그때 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겪었던 기술적인 충격과 한국의 그 섬뜩하리만큼 철저한 대응 방식, 그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맞춰보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퍼즐 하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이토록 무섭고 강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수제자이자 가장 신임하던 젊은 엔지니어 한스가 창백한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이나 기술 보고서 대신 마치 긴급 보고서처럼 빳빳하게 출력된 몇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한스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뜬금없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스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그 출력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에서 보도한 심층 분석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방산에 미친 질주, 독일은 왜 그들을 막을 수 없었나? 그 제목은 마치 제 심장에 박힌 패배의 낙인과도 같았어요. 한스는 마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듯 담담한 목소리로 그 기사의 내용을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독일이 폴란드에 전차를 인도하려면 짧게는 4년, 최대 8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계약과 동시에 올해에만 180대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산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갈아 넣은 결과일 뿐 기술의 깊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는 기사에 나온 충격적인 가격 비교를 언급했는데 우리의 자랑인 판처하우비체 자주포 한 대의 가격이 18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4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스는 마치 결정타를 날리듯 단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스승님, 기사에서는 성능마저도 우리가 압도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심지어 인도까지 모두 우리의 판처하우비체가 아닌 한국의 K9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무기들이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제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모든 사실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스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감정조차 실려있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는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게 읽어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무기 또한 단순히 종이 위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하는 처절한 생존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무기는 수출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로 벼려낸 내수용이었습니다. 내수용.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히는 순간 저는 거대한 섬광이 눈앞을 강타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제까지 제 머릿속을 괴롭히던 모든 의문과 수수께끼가 바로 그 한 단어 앞에서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스는 비참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고, 우리 독일의 기술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제게 물었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독일 공학의 자부심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가진 처절함이라는 한 단어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우쭐대던 과거를 심판받은 것이었습니다. 한스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제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제 자존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수용, 그 한 단어가 마치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폴란드 기밀 정비창에서 K2 전차를 처음 분해했을 때 느꼈던 그 섬뜩한 위화감의 정체를 말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화로운 시대의 판매를 위해 무기를 만드는 나라와 수십 년간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나라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던 겁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봐왔던 경제 지표나 산업 보고서 따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찾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역사, 그들의 전쟁,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그들을 그토록 지독하고 강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의 이미지 앞에서 모든 동작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제가 폴란드에서 K2를 보며 어렴풋이 느꼈던 사라진 고대 제국의 강철 기병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흡사했어요. 화면 속에는 말에게까지 무거운 철갑을 입히고 손에는 5m가 넘는 거대한 창을 든 기병들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들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게마무사,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의 기동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어요. 눈 덮인 폴란드의 평원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험지를 순식간에 돌파하고 적의 측면을 무자비하게 파고드는 K2의 움직임. 그것은 제가 방금 화면에서 본 1500년 전 고구려 게마무사의 돌격 장면과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제 머릿속을 강타한 그 거대한 깨달음은 단순한 우연이나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강을 뛰어넘어 한 민족의 처절했던 혼이 이 시대의 강철 속에 다시 부활하는 경이롭고도 장엄한 역사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더 깊은 심연 속으로 그 모든 것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고구려라는 나라는 자신들보다 수십 배나 강력했던 중국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겼으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게마무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K2의 설계 철학, 즉 생존을 위한 압도적인 기동력과 공격력의 뿌리가 바로 수천 년간 광활하고 혹독한 대륙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북방 민족의 DNA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성벽처럼 단단한 전차를 만들고 있었지만 저들은 처음부터 적의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강철의 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술이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저들의 기술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수천 년에 걸친 생존투쟁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돈으로 무기를 팔았지만 그들은 역사로 무기를 빚어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기술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수천 년의 생존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역사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모니터에 떠있는 게마무사의 용맹한 이미지를 보며 제 평생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역사 앞에서 깊은 경외심을 느꼈고
그 깨달음의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파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세상을 바라보던 낡고 편협한 세계관이 한 민족의 위대한 서사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거룩하기까지 한 파괴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그 불미스러웠던 사건 이후 유럽의 방산 지형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담담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정보 보고서들은 더 이상 저를 분노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제 깨달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국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과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한때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며 기술의 표준을 논하던 국가의 자부심은 이제 그 누구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빛바랜 영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과 균열 속에서 저는 경이로운 하나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국방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 정보 분석가들의 보고서에서 이제까지는 변방의 이름처럼 취급되던 한 나라의 이름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처럼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에서부터 루마니아의 평원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국방 책임자들은 이제 파트너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으로 신뢰성과 원칙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질문에 언제나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원칙과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파트너들에게 쌓아온 신뢰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낮은 차원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시대를 읽지 못한 우리의 안일함과 역사를 방패 삼아 스스로를 단련해온 저들의 지혜, 그 격의 차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엔지니어 인생을 총결산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저의 진솔한 고백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한국은 무기를 관계의 징표로 보았다. 우리는 파트너를 계산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파트너를 책임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 즉 K2 전차와 게마무사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힘은 산업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진 생존 투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우리는 감히 그 역사의 깊이를 얕보았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라인메탈사의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독일도 바뀌어야 한다고 한국의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우리의 기술 철학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부 국방위원회의 헤르만 의원은 제 보고서를 탁자 위에 밀어놓으면 이건 엔지니어의 보고서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진 철학자의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우리 독일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마케팅에 있었을 뿐이라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들은 제 진심 어린 호소를 경쟁에서 밀려난 자의 비겁한 변명쯤으로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바뀌지 않는구나. 아니, 바뀔 수가 없구나.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만이 보일 뿐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읽어낼 지혜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만한 성벽에 갇힌 그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봅니다.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처럼 유럽의 중심에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우리처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면, 그들의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광대했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힘을 발휘하며 세계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지리적 한계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였다는 것을요. 그 척박한 환경이야말로 그들의 정신을 강철처럼 단련시키고 그들의 지혜를 칼날처럼 예리하게 만든 용광로였던 겁니다.
이제 한국이 부럽기까지 하네요. 단순히 그들의 기술이나 경제력이 탐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역사를 자산으로 바꾸고 폐허의 땅에서 희망을 일구어낸 그들의 위대한 정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의 힘을 가진 그들이 저는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우리 독일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스스로를 개혁할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강대국은 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공업 시스템을 그들은 단 10년 만에 뛰어넘었고, 우리의 자존심이었던 자동차와 조선, 에너지 기술조차 이제는 한국의 손끝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편견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지 파트너가 아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한국은 끊기지 않았고,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백신을 나눴으며,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고, 우리가 의심할 때 그들은 결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동양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이며, 함께 걷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리아를 따라잡을 것인지 혹은 그들에게 배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계 최고를 자부했던 독일의 최고 엘리트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가 가진 힘의 근원을 마주하기까지의 과정이 참 씁쓸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하다는 건 단순히 더 좋은 총이나 더 단단한 갑옷을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꿋꿋한 정신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돈으로도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방패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준 셈이니까요. 어쩌면 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가진 무기의 숫자보다 그 무기 속에 담긴 우리의 깊고 무서운 이야기를 더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은 이곳을 세계 3위 멋진 동네로 선정했을까요? 도시의 리듬이라는 키워드가 답이었는데, 그 리듬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 여행이 되는 이곳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중심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정체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에임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빠지게 되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애니메이션과 소설로 이미 많이 접해왔고, 한국은 최근 영화와 음악을 통해 알게 된 신선한 매력이 있었어요. 교수님의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가장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곳이라는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도착하고 3달이 지났을 무렵 룸메이트 지연이가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이는 저와 첫 룸메이트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예요.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지연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에이미, 오늘 종로에서 진짜 한국의 심장을 느끼게 해줄게 라며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종로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지연이는 버스에 오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종로는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였어. 그 이름은 거대한 종이 있던 종각에서 유래됐는데 지금도 그 종각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종로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종각역 주변을 걷기 시작하자 높은 현대식 빌딩들 사이로 옛 정취가 느껴지는 골목들이 보였어요. 지연이는 종로가 서울의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밤에는 이곳에서 제야의 종타종 행사가 열린다고 말해줬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서울이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의 층위를 간직한 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각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넓은 대로변이 나왔는데 지연이가 이 길이 바로 종로라고 알려주었어요. 양쪽으로 다양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뉴욕의 번화가를 연상시켰지만 어딘가 다른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영국의 유명한 여행 잡지 타임아웃에서 종로 3가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이라고 표현했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라고라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로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첫 목적지는 바로 인사동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공예품과 도자기, 한복을 파는 가게들을 구경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모두들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에서 나와 종로대로를 따라 걷다가 탑골공원이 보였어요. 지연이는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놀랐어요. 탑골공원의 중앙에는 커다란 탑이 서 있었고 주변으로는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잠시 탑 앞에서 머물며 이곳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곳에서 3.1 운동이 시작됐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독립을 외쳤던 그 장소야라는 말에 새삼 이 공간이 가진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문득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우리 옆을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일본어를 조금 알아듣는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관광객이 이곳은 우리가 근대화시켜준 공원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속상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켜나가야 해라는 모습에서 깊은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의 발언을 들은 후 저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역사적 상처를 이렇게 가볍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벤치에 앉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이미, 사실 일제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야. 그들은 36년 동안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문화, 언어,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인들은 그들이 한국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지. 이 탑골 공원도 그들이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정신을 억압하기 위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지우려 했던 거야.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실제 피해국, 사람들의 감정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역사를 미화한다는 거야. 독일이 나치의 만행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지. 지연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린 결국 독립을 쟁취했고 이제는 그들보다 문화적으로도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어. K-팝, 영화, 드라마, 이런 소프트 파워는 또 다른 형태의 승리라고 생각해. 저는 지연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식민 역사를 객관적으로만 배웠던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속의 진실은 교과서가 아닌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탑골 공원을 나서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 그저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랄 뿐이야. 그게 진정한 평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지연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종묘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녀는 종로의 지명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이름들은 대부분 주자 돌림에서 유래됐어.
예를 들면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처럼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냈지. 언어와 지명에 담긴 문화적 맥락이 흥미로웠어요. 종묘에 도착하자 거대한 돌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지연이는 이곳이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온몸을 감쌌는데요. 종묘를 걷는 동안 지연이가 중앙의 길을 가리키며 저기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서 우리는 밟으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걷던 외국인 관광객이 그 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직감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가 익스큐즈미라고 말을 걸려던 찰나 지연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지연이는 부드럽게 그 관광객에게 다가가 손짓과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 외국인은 놀란 표정으로 즉시 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화적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종묘 안에서는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이런 역사적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의미와 이야기가 있다는 지연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적 뿌리와 연결된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종묘를 나오는 길에 지연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적인 종로도 보여줄게. 서술락일과 익선동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힙한 동네야. 그 말에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종로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이가 종로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종로 대로변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들어가니 실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지연이는 라떼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보스턴의 카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음료를 기다릴 때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기다리는데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업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들이 번호표와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음료가 언제 나올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금융시장의 주가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처럼 긴장감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지연이도 그런 모습으로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으려 했지만 지연이가 손짓하며 여기서 기다리는 게 더 빨리 받을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번호가 불리자마자 카운터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후 우리 음료가 준비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을 때 지연이는 즉시 카운터로 향했고 저도 어느새 그 뒤를 따라 서둘러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음료를 받아든 후에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서두르는 편이야? 제가 물었어요. 지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야.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익숙해질 거야.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길가에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만 유독 많이 달아있지? 한국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경향이 있어. 자세히 보니 정말 닫힌 버튼만 광택이 나 있었어요. 그에 비해 열린 버튼은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에서 한국 사회의 성급함과 효율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연이와 함께 카페 창가에 앉아 종로의 거리를 관찰하며 문득 몇 주 전 처음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이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강남역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해. 아무리 바빠 보여도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한 줄로 서 있고 왼쪽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 말에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우린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비록 빨리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규칙을 지키는 거지.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정연함이었어요.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집단적 질서의식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니? 플랫폼에서 노란 선 뒤로 사람들이 줄 서 있던 모습? 미국에선 그런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추억하듯 말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서술락길로 향했어요. 지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서술락길은 종묘 돌담을 따라 형성된 길이야. 예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인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어.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건물들이 세련되게 리모델링된 카페와 레스토랑, 독립서점 등으로 변모한 모습이 보였어요. 길을 걷다 근처 벤치에 앉아서 구경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나무 기둥과 석가래는 그대로 살리고 유리와 철제 프레임을 조화롭게 배치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이런 공간이 많아진 건 최근의 일이냐고 궁금해했더니 이런 곳들은 뉴트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말이야.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거리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을 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세련된 스트리트 패션이 눈길을 끌었어요. 지연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종로가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이곳이 가진 독특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목구조와 기와지붕이 현대적인 카페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골목 곳곳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종로의 특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한 한옥 레스토랑에 들어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간 마루 위 좌식 테이블에 앉으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추천으로 불고기 샌드위치와 된장 리조또를 주문했어요. 재료는 한국적이지만 조리법과 플레이팅은 서양식으로 재해석된 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지연이는 익선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한옥 밀집 지역으로 한때는 재개발 위기에 처했다가 젊은 사업가들이 들어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소멸될 뻔한 역사적 공간이 창의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익선동 골목을 더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세운상가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어요. 지연이는 세운상가가 한때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쇠락했지만 여전히 독특한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해요. 세운상가로 들어서자 다양한 전자제품과 부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지연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날로그 향수가 담긴 이야기였어요. 세운상가를 지나 종로대로변으로 다시 나오니 금빛으로 빛나는 보신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이곳이 바로 종로의 이름이 유래된 종각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종 주변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도 보였습니다. 잠시 보신각 주변 벤치에 앉아 쉬면서 지연이에게 종로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리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지연이는 이런 느낌을 거리의 리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음표처럼 거리를 따라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종로의 거리를 계속 걸으며 저는 도시의 리듬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상점들의 배치, 간판의 디자인, 모두가 종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계획된 도시들과는 달리 이곳은 자연스럽게 진화해온 유기적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는 종로에서 꼭 봐야 할 또 다른 명소로 북촌 한옥마을을 제안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는 종로구청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북촌으로 향하는 길에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종로의 밤문화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는 해가 지면 종로의 분위기가 또 다르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다가 밤이 되면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는 곳이라고 해요. 사회학도로서 도시의 이런 다양한 얼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루 종일 종로를 걸으며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사동, 종로길, 종묘 주변 서술락길,
익선동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걸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오히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이 계속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은 지역을 걸으며 구경했다면 분명 지루함을 느꼈을 텐데 종로는 달랐어요. 이런 생각을 지연이에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북촌으로 향하는 계단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어요. 지연이는 이런 종로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한국인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째서 한때 번화했던 가로수길이나 강남대로가 점차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졌는지를 건축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바로 거리의 리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점들이 마치 악보 위의 음표들처럼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가게, 저런 신기한 가게가 들쑥날쑥 몇 발자국마다 거리를 따라 쭉 있게 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미가 돋고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작은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인기를 얻으면서 땅값이 높아지고 대기업들이 땅과 건물을 사들여 다 밀어버리고 획일적인 거대 빌딩과 매장들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거리가 생기를 잃고 결국 사람들도 점차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보스턴의 몇몇 지역이 떠올랐어요. 한때 예술가들로 북적이던 곳들이 대형 프랜차이즈와 고급 아파트로 바뀌면서 특색을 잃어버린 지역들 말이죠. 하지만 여기 종로 3가 주변은 아직도 90년대 말 한국처럼 거리의 리듬이 살아있어. 거리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무엇보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낭만이 살아있는 멋진 곳이지. 지연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국 유명 여행 잡지 타임아웃이 이곳을 세계에서 3번째로 멋진 동네로 선정한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하며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빽빽한 현대식 빌딩 숲 사이로 종묘와 경복궁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정돈된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이곳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고급 주택가였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한옥들을 감상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처마와 마당, 돌담과 문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저녁 무렵의 북촌은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었는데 노을빛에 물든 기와 지붕과 돌담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거리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종로의 유명한 맛집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좁은 골목에 위치한 그 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우리는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지연이는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맑은 날이었지만 이 조합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해물파전의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새콤달콤한 막걸리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연이는 종로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종로가 어떻게 서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도로서 도시의 변화와 지속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와서 익선동의 한 루프탑 바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의 불빛 사이로 종로의 역사적 건물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종로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루프탑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지연이와 저는 종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에는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였다가 저녁에는 현대적이고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이 도시의 유연성이 놀라웠어요. 하루 동안 종로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 저는 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보다는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 종로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종로의 역사적 유래부터 시작해 탑골공원의 일제강점기 이야기, 종묘의 경건함,
서순나길과 익선동의 현대적 변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종로의 밤문화까지 하루 안에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도시는 처음이었어요. 지연아, 종로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제 말에 지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종로를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녀봤는데 덕분에 새롭게 볼 수 있었어. 지연이의 대답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종로에 관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영상 아래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의 종로에 대한 추억과 감상이 가득했습니다. 종로는 한국의 중심이고 탑골공원은 한국 정기가 품어져 나오는 곳이라는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다른 댓글에서는 요즘 핫한 맛집들보다는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리가 걷기에 힐링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들을 통해 종로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서적 뿌리와 연결된 장소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댓글 중에는 종로에서 태어나 교동초 풍문중을 나왔는데 오랜만에 제 고향길들을 보니 너무 좋네요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추억이 도시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어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나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종로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역사가 집약된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곳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전통과 현대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이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사회학 이론들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종로의 복합적인 층위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구의 합리주의적 분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 문화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의 신이 다니는 길에 담긴 경외심이나 한국인들이 거리의 리듬에서 느끼는 독특한 감성은 단순한 학문적 틀로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애인이 다음 주말에는 신당동 타로점에 같이 가볼래? 지현이의 갑작스러운 타로점 제안에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학문 환경에서라면 즉시 거절했을 미신적 활동이었으나 종로에서의 하루가 가져다준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그런 경험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생겨나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고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제안을 받아들이자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신당동 타로점 방문을 수락한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다른 문화의 가치 체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로의 변화였어요. 하버드의 캠퍼스에 고립된 채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화 속에 몸담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기숙사로 향했어요. 종로의 밤거리를 뒤로하며 저는 오늘 하루가 제 학문적 관점과 세계관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종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이해와 성찰로 이어졌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종로에서 본 역사와 현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특별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 DNA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로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느꼈어요.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한 학점이나 논문, 주제를 넘어 제 세계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공간,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도시 공간에 깊이 새겨진 흔적일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을 탐험하겠지만 종로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루 동안의 종로 탐방이 제게 준 통찰은 어떤 학술 논문보다도 값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화적 충돌이 때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청년이 종로의 골목길을 걸으며 도시의 리듬을 발견하고 다른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한 층씩 벗어나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 아닐까요? 가끔은 논리를 넘어선 감성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도 세상을 더 풍요롭게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